자, 이제 데이터 모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그들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그들 사이의 어떤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어떤 명세서를 이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개념적인 도구.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나 데이터들끼리의 관계나 어떤 데이터의 의미나 또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접근할 때 가지게 되는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이제 명세서, 스페시피케이션 또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도구,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추상적인 형태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의 종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아마 대략 한 3학년 정도 돼서 수업을 대개는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이 데이터 모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지금까지 개발돼서 나와 있는 모델들을 보면 대략 한 7, 8가지 정도 됩니다. 계층 데이터 모델. 이 데이터들의 관계성이나 어떤 것들을 정의할 때 계층 구조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로 한다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한다는 관계형. 그 다음에 객체지향형, 여러분들이 자바나 C++ 같은 경우는 객체지향형 언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챕터에서 아마 객체지향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데이터 모델 할 때도 역시 객체지향 스타일로 하는 거가 있고요. 이 객체지향과 관계형을 섞은 게 이제 객체관계형.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말고 개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엔터티. 그래서 엔터티와 엔터티 사이의 어떤 관계를 또 정의하는 엔터티 릴레이션 ER 모델이라는 게 있고 또 XML이라는 HTML보다 훨씬 더 이제 추상적인 개념에 있어서 그 어떤 관계를 정의하는 마크업 랭귀지인데요. XML을 활용해서 하는 데이터 모델 등등 많은 데이터 모델들이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모델을 토대로 해서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들도 이런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따서 만든 DBMS를 뭐 관계형 DBMS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서 DBMS의 종류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DBMS의 종류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계층적 DBMS. 당연히 계층적인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한 이제 DBMS고요. 이게 1960년대 후반에 IBM사에서 개발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들 간의 관계성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 구조. 트리 구조를 하면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계층 DBMS가 트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IBM에서 개발했던 계층 DBMS 다음에 나왔던 게 하니웰에서 개발한 겁니다. 최초로 IDS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었는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형이죠. 그림 보시면 네트워크형은 트리 구조형에 비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네트워크형이라고 하고 이제 IDS에서 후반에는 이제 코다실 모델이라고 정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레코드들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모여있는 레코드라는 건데 레코드들 사이에 레코드들을 이제 보통 노드와 엣지, 간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게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1970년대 IBM에서 새롭게 제안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발전이 되어 있고 이때 사용하는 랭귀지로 이제 SQL이라는 또 그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할 수 있는 랭귀지들도 같이 표준화되면서 크게 발달이 되어 있고 지금 판매되는 상당히 많은 DBMS의 대부분이 이 보통 관계형 관계 DBM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라클사의 일반적인 이제 전통적인 오라클, 인포믹스의 인포믹스, IBM의 DB2. 그다음에 뭐 개인용 컴퓨터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세스, SQL 서버, MS SQL 서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관계형 DBM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객체 지향형 개념이 나오면서 이 객체 지향 DBMS도 나왔고요. 이제 1980년대 그런 이제 제품들이 여기 온토스, 오픈 ODBM, 그 다음에 잼스톤 O2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 지향형과 관계형을 믹스한 형태가 이제 1990년대 나왔는데 인포믹스사의 인포믹스 유니버설 서버, 오라클의 오라클 9i 등이 이제 바로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뭐 시대에 따라서 DBMS도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 모델이 바뀌면서 DBMS도 바뀌어 왔는데 가장 오랫동안 주류로 사용됐던 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그 뒤에 이제 객체 지향, 그다음 두 개가 믹스되었던 객체 관계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DBMS 가운데서 오픈 소스 기반의 DBMS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DBMS가 굉장히 고가의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픈 소스라는 것은 DBMS의 소스 코드를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제 심지어 이제 수정도 하고 뭐 고치는 거죠. 그걸 다시 배포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오픈 소스 기반의 DBMS가 있는데 이 오픈 소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OSS라고 해서 DBMS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이 소스 코드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누구나 가져다 쓰라고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리눅스죠. 그래서 이제 DBMS도 그런 게 많이 있고요. 뭐 참고로 말하면 이제 약간 유사한 말인데 오신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을 하게 되면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오픈 소스란 말은 똑같죠.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인텔리전스. 보통 이제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통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정보라고 그냥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출처가 공개되어 있는 데서 뽑아낸 아주 유용한 정보를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공유 개방 정보 이렇게 번역을 하나요? 이제 그래서 오신트라는 건 주로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하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는 것은 보통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전 세계인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일반적인 뭐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웹 브라우저로 검색이 안 되는 또 웹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딥 웹이라고 합니다. 깊이 있는 웹.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하는 것은 서피스 웹, 표면상의 웹이라고 하는데 얘는 딥 웹이 있고요. 딥 웹 안에 보면 또 다크 웹이라고 있습니다. 다크 웹. 여기 스펠이 좀 잘못됐는데 DARK 다크 웹, 어두운 웹이죠. 주로 이제 다크 웹 같은 경우는 일반 웹 브라우저로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도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나 웹 같은 경우는 HTTP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프로토콜을 쓰지 않고 보통 토르라든지 뭐 이런 독특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크웹 같은 경우는 일반 웹 브라우저로 검색이 안 되고 별도의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서피스 웹이나 아니면 좀 더 찾아봐야 되는 딥웹 내지는 별도의 브라우저를 써야만 검색할 수 있는 다크웹 뭐 이런 것들이 여하튼 다 공개된 정보거든요. 그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보통 오신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사람들이 컴파일하고 또 고쳐서 쓰고 자기가 또 고친 걸 또 재배포하고 하는 것들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 DBMS도 역시 오픈 소스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MySQL, 또 MariaDB, 그다음에 PostgreSQL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큐브리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해서 다 공짜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선스라는 게 있는데 공짜인 경우도 있고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쓰지만 이거를 어떤 조건에서는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상용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제 상용 라이선스를 많이 쓰고요. MariaDB는 그냥 오픈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GPL 라이선스라고 하는데 General Public License를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이제 오픈소스라고 그러면 공짜로 하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라이선스를 잘 읽어서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채택해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DBM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항상 약방의 간접처럼 나와 있는 게 보통 이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엔터티, 그 다음에 관계,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의 어떤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ER 데이터 모델을 따라서 그린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다이어그램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림 중에서 이제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데, 네모난 게 이제 보통 엔터티, 그 다음에 엔터티와 엔터티, 네모와 네모 사이에 이렇게 이제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게 관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가 속성.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밑에 이렇게 타원형 밑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게 기본 키 속성. 그 다음에 이런 속성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게 복합 속성. 그 다음에 엔터티와 엔터티 사이에 이렇게 마른 목골로, 그러니까 엔터티와 엔터티 사이의 관계인데 이게 1대1 관계냐 아니면 1대 n 관계냐 n-n 관계냐 이걸 나타내는 이제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엔터티와 어떤 속성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선을 통해서 또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의 의미를 알고 나서 이제 어떤 여러 개체들이 모여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EL 다이어그램인데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엔터티를 찾아볼까요? 교수, 학생, 교과목이죠. 과목. 자, 엔터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원으로 되어 있는 게 속성이라고 그랬죠. 교수의 속성은 교수의 번호, 교수의 이름, 다음에 교수와 소속된 교수의 전공, 소속된 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도 학번, 이름, 주소, 학년. 과목도 과목 번호, 과목 이름, 학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속성이고요. 그래서 보면 개체와 속성 간에 이렇게 선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엔터티와 엔터티 사이의 관계가 이 마른 목글로에서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데 그 관계 이름이 지도라고 되어 있죠. 어떤 교수가 어떤 학생을 지도하느냐. 여기 보면 한 교수가 여러 명, n명의 학생을 지도하죠. 1대 n의 관계가 있죠. 여기 보면 개체 간의 관계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어떤 과목을 강의하는데 여러 과목을 강의하죠. 그러면 강의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얘도 1대 n의 관계 있죠. 그 강의에도 속성이 있습니다. 강의하는 장소가 어디냐, 강의하는 시간이 어디냐.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면 이제 과목을 등록하죠. 그래서 학생이 과목을 등록합니다. 자, 이거는 n 대 m의 관계죠. 어떤 과목에 대해서 여러 학생이 등록할 수 있고 한 학생이 또 여러 과목을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한 과목에 대한 성적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떤 대상, 그걸 이제 엔터티, 개체라고 하면 교수, 학생, 과목이고 그들 사이의 관계, 그게 이제 지도, 강의,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티 릴레이션십을 나타내는 그림을 ER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사례를 좀 알아볼까요? 지금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다 표로 표현합니다. 테이블로. 자, 테이블이 되게 이런 형태로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테이블 한 줄이 이제 이렇게 보통 하나의 엔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테이블에서 부를 때는 이거를 튜플이라고 부르고요. 하나하나 얘를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이것들이 쭉 모여 있는 저 하나를 이게 보통 이제 튜플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이제 어떤 한 사례, 인스턴스, 어떤 데이터 한 덩어리가 한번 이렇게 쫙 들어갈 때 튜플 단위로 들어가고요. 이런 애트리뷰트 사이 어떤 애트리뷰트 이렇게 모여 있는 거가 하나 이제 관계를 의미하죠. 예를 들면 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테이블이 사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근데 첫 번째 테이블에 보니까 여기와 비슷하게 아이템 아이디, 오더 아이디, 아이템 어마운트 네 개의 속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뭔지 모르지만 5, 1, 제어 200.1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하나하나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죠. 그래서 발생한 이제 어떤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인스턴스가 3개 있습니다.
세 개가 테이블상에서는 이제 튜플 단위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오더 아이디를 보면 이제 주문한 번호인데 주문하는 번호에 보시면 여기에 별도의 이제 주문한 거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오더 아이디, 어떤 고객에 대한 커스터마이즈 언제 얼마만큼. 그러면 여기 1번 그러면 그 1번이 오더 아이디의 1번. 여기 1, 2, 3인데 다 1번을 나타내고 있죠. 자, 커스터마이즈는 이제 고객인데 보면 이제 커스텀 아이디에 관련된 또 고객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아이디가 5번, 6번, 7번. 그럼 여기 이제 4번, 3번, 1번이니까 이 안에는 없지만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 커스텀 아이디에 따라서 고객의 명단, 그 다음에 고객의 주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 하나하나가 다 튜플이고 요게 이제 커스텀 아이디, 네임, 이메일이 애트리뷰트 속성이죠. 그리고 요것들이 하나의 표를 가지고 이제 관계를 형성하죠. 이거는 이제 고객 정보에 관한 표를 고객에 관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주받은 거죠. 오더 받은 거. 그다음에 이건 어떤 물품에 관한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로 표끼리 연결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요 하나의 튜플 하나의 인스턴스를 구분하는 요 5번, 6번, 7번을 보통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거든요. 식별할 수 있는 키인데 이 오더 아이디는 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1번, 2번, 3번을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가리키는 요거를 파린 키, 외부 키라고 합니다. 파린 키. 자,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에서 식별하는 거가 이 커스텀 아이디죠. 5번, 6번, 7번. 마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 이걸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그 프라이머리 키를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연결시켜 주죠. 이걸 파린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아이템 아이디, 그 다음에 오더 아이디, 아이템 어마운트. 이게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스키마라고 해서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 릴레이션의 사례가 이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하나하나가 이 튜플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고 하면 아이템 안에 체어, 테이블, 램프, 그 다음에 뭐 데이터도 2017년 11월 1일, 17년 11월 15일. 자,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다 도메인입니다. 이메일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값들이 다 도메인. 네임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다 도메인이죠.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고유 식별하는 거가 다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 근데 프라이머리 키를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파린 키. 여기도 역시 접근하죠. 파린 키.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 테이블 안에서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관계와 관계 사이를 어떻게 또 키를 통해서 연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표현해드리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다음에 나온 게 객체 지향형이죠. 관계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관계가 표로 표현이 되고 어떤 레코드가 학생 하나하나의 어떤 인스턴스가 튜플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 표의 어떤 컬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프로시저가 있는데 이 객체 지향형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가 메소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애트리뷰트가 변수가 되고 이런 레코드 하나하나가 다 오브젝트나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형의 개념을 그대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DB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죠. 표와 표들이 서로 이렇게 파린 키가 어떤 프라이머리 키를 나타내서 이렇게 형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어드레스,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커스터머 그럼 이 커스터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변수에 의해서 속성들이 나타나죠. 다 이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그 안에 이제 어떤 속성들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객체 지향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이쪽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객체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객체 지향형의 오브젝트죠. 오브젝트가 있고 그 안에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메소드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객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가 관계형처럼 이렇게 어떤 그 키에 의해서 이렇게 값들이 또 지정이 되어 있는 그 형태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OR DBMS의 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DB 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언어 중에 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건데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건데 이런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이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한 사례만 보여주겠습니다. 자, create는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select from where 어떤 조건으로 어떤 표에서 뭐를 골라내서 이걸 만들어라 하는 거죠. 나이가 25살 이상인 사람들을 커스터머 스트림 테이블에서 골라서 모두 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요 뒤에 있는 것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reate, select from here. 이게 이제 SQL문입니다. 이게 SQL문. 자, 밑에 보시면 여기도 select from where 이렇게 되어 있죠. select from here. 자, 카운트가 4인 조건, where는 이제 조건이죠. 4인 조건에 따라서 from 뭐뭐로부터 이렇게 다큐멘트를 뽑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from 안에 또 select from where가 들어있죠. 또 where 안에도 또 select from where가 들어있죠. 자, 이게 좀 복잡하지만 안에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안에부터 여기 보면 이제 키워드 값이 키1, 키2, 키3, 키4 이 안에 들어있는 조건이라면 키워드로부터 그 아이디를 뽑아내라는 거죠. 그 아이디를 뽑아내고 그 아이디를 뽑아낸 거 안에 키워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 리를 언더라인 다큐 언더라인 키워드로부터 요거를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큐멘트에 의해서 그룹을 적어서 뽑아내라.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elect from here는 이제 영어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어디로부터 뭐를 어떤 조건에서 뽑아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을 때 어떤 조건, 주로 이제 내용이죠. 데이터의 내용을 봐서 그 내용에 맞는 데이터들을 뽑아서 다른 것들이랑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쪼개기도 하고. 자, 그런 이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SQL 언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결국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다룰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분석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통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는 이유는 요즘에 이제 우리의 생활이 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컴퓨터 기기나 디지털 기기에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그런 장치들이 휴대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고요.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어떤 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계속 만들어지죠. 그 데이터는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자연에 있는 데이터를 측정해서 가져오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 보는 데이터들은 볼륨, 크기도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종류도 대단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받아들여서 분석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치들을 찾아내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 이 안에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지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 커버가 되지 않아서 또 새로운 형태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구조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 그걸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데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들은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니까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소셜 미디어이기 때문에 소셜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이런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각각 회사들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앞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관한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를 21세기 원유다라고 생각을 보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는 앞으로 잠재적인 산유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데이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중요한 도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